남편은 자기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도 못하면서 월급 70% 삭감이야. 라며 상간녀 앞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명진 코퍼레이션의 로비는 점심시간이면 늘 붐볐다. 벽 높이의 유리창에서 반사된 빛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공간을 더욱 넓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직원들은 분주히 오갔고 일부는 구내식당으로, 다른 이들은 손에 음식 포장지를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 통제된 분주함 속에서 이서연은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서서 택배기사에게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관리부장으로서 그녀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의 중심이었다. 모든 작은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직책이 화려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니어 직원들은 그녀의 공정한 태도와 큰 소동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때문에 그녀를 존경했다. 그 평범했던 분위기는 주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깨졌다. 그녀의 남편이자 명진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인 박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에 보이던 위풍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어두운 기운을 풍기며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젊고 아름다우며 거만한 여자 김유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이 로비 전체를 훑을 때 옅은 승리의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마치 방금 딴 트로피를 과시하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로비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 쏠렸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박민주는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이서연은 수십 쌍의 눈이 이제 박민준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등을 곧게 폈다. 이서연. 박민준의 목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를 애정 어린 호칭이나 평범한 어조로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고함이었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부름이었다. 이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박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업무상 문제라면 대표님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박민주는 비웃었다. 건조하고 조롱 가득한 웃음소리였다. 업무상 문제?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업무상 문제는 바로 당신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이서연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유나는 그 쇼를 즐기며 작게 킥킥거렸다. 어제 당신이 처리한 프로젝트 제안서 완전히 거절당했어.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알아? 당신은 무능해. 지금까지 그저 짐만 됐을 뿐이야. 내 이름 아래 숨어서 말이지. 박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 비난은 터무니없었다. 이서연은 그 제안서가 완벽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거절당했다면 분명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준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릴 무대를 찾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이제 완전히 멈춰서서 조용한 구경꾼의 원을 형성했다. 그들은 놀람, 동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존엄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깎여나가기 시작했다. 이러지 말라니 어떡해. 박민주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의 얼굴은 꾸며낸 분노로 붉어졌다. 당신한테 진절머리가 나 아무런 기여도 못하면서 이 회사는 내 노력으로 커진 거지. 당신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는 관리부장 때문이 아니라고.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회사가 자신이 친정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 즉 가족의 예금에서 나온 초기 자본 없이는 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민주는 그 돈을 가져가서는 거만하게도 모든 성공을 자기 혼자만의 공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남자가 그녀를 짐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때 김유나가 박민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근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내가 말했잖아요, 자기야. 저 여자는 기생충이라고. 그냥 버려요. 김유나의 말은 박민준의 내면에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그의 시선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의 내연녀 앞에서
예상치 못했던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 박민준이 이서연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군중 속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서연은 역겨운 따뜻한 액체가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픔은 피부가 아니라 심장 깊숙이 파고들어 그녀가 눈앞에 남자에 대해 가졌던 사랑과 존경의 마지막 조각마저 산산조각 냈다. 주변 세상이 고요해졌다. 귓가에 맴도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구경꾼들의 모든 속삭임과 참았던 숨소리를 삼켜버렸다. 그 내면의 침묵 속에서 그녀 안에 스위치가 전환되었다. 오랫동안 잠재워두었던 그녀의 일부가 인내하고 이해심 많고 용서하던 부분이 이제 그대로 꺼져버렸다. 그 대신 차갑고 단단하며 낯선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자비라고는 모르는 무언가가. 박민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충격 효과에 만족하며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서연의 발치 바닥에 던졌다. 종이는 잠시 공중에서 펄럭이다가 차가운 대리석 위에 내려앉았다. 이 70% 감봉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싫으면 떠나. 당신보다 더 쓸모있는 세 사람을 구할 테니 박민준이 거칠게 말했다. 그것이 그의 최후 통첩이었다. 그가 설계한 모욕의 정점이었다. 이서연은 그 종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아주 통제된 동작으로 천천히 그녀는 손을 들어 손등으로 뺨의 침을 닦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확고했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박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 박민준은 그 눈을 보고 약간 놀랐다. 더 이상 따뜻함도 사랑도 고통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겨울철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차갑고 광활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 시선은 이유 없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감정 없이, 분노나 슬픔의 떨림 없이 평탄한 목소리로 이서연은 대답을 내놓았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24시간만 줘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고닫고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길을 터주는 직원들 사이를 뚫고 걸어갔다. 방금 망신을 당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고 멍하니 서 있는 박민준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김유나,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 그리고 오싹한 로비에 침묵을 남겨두었다. 박민준은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눈물이나 애원 혹은 분노를 기대했다. 그는 결코 그런 얼음장 같은 평온함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들의 호화로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 찬 감옥처럼 느껴지는 황금 세 장으로 그녀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립적인 공간, 즉 아내도 관리부장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녀는 붐비는 도시의 보도를 따라 목적 없이 걸었다. 주변의 삶의 분주함은 그녀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의 흐릿한 배경이 되었다. 인간이 만든 별처럼 반짝이는 고층 빌딩의 불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그저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하룻밤 묵을 방 하나를 예약했다. 지갑에 있던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녀는 어떤 디지털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접수원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아마도 그녀의 비싼 정장이 중급 호텔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호텔방은 작고 비인격적이었다. 벽은 옅은 크림색이었고 가구는 최소한이었으며 공기 중에는 방향제 냄새가 났다. 이서연에게는 이곳이 완벽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핸드백을 책상 위에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날의 모든 사건이 자신에게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로비에서의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감았다. 박민준이 뺨에 뱉은 침, 김유나의 승리의 웃음,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세부 사항이 기억 속에 날카롭게 새겨졌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더 집중되고 위험한 무언가로 변태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혈관을 흐르는 차가운 에너지였고 배출구를 요구했다. 그녀는 낭비해버린 세월을 생각했다. 아시아 최대 대기업 중 하나인 해인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가문의 이름이나 부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다.
그녀는 큰 꿈을 가진 야심찬 청년 박민준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열정에 반했다. 그녀는 그에게 할머니로부터 받은 작은 유산이라며 초기 자본을 주었다. 그녀는 뒤에서 그를 지원했고 사업에 대한 자신의 광범위한 지식을 이용해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면서 평범한 관리자인 척했다. 그녀는 남편이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답이었다. 배신, 공개적인 모욕. 그녀는 결국 성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사랑했던 남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사랑은 죽었다. 구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계산뿐이었다. 휴대폰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이서연은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바닥의 비밀칸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두 번째의 휴대폰, 견고하고 첨단 기능이 없는 구형 모델이었다. 그 휴대폰에는 앱도 카메라도 없었고 오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본 기능만 있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추적이 불가능한 개인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고 단축 다이얼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숫자 1 버튼을 꾹 눌렀을 때 흔들림이 없었다. 연결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깊고 차분하며 틀림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의 5년 동안 듣지 못했지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아가씨, 드디어 전화하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윤이사님, 안녕하셨어요. 쉬시는데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방해라니요, 아가씨. 저희 조직 전체는 항상 아가씨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윤이사의 목소리는 방금 이서연이 겪은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닷처럼 든든하게 들렸다. 제 휴식은 끝났어요. 이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 있었으며 박민준의 아내로 사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어조였다. 지금 즉시 해인그룹의 총괄 대표로 복귀하겠어요. 이사회에 알리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모든 개인 자산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세요. 모든 금융 및 정보 접근 권한을 열어주시고요. 1시간 안에 모든 자회사의 전체 상황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뇌는 이제 최고 속도로 작동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박민준이라는 남자와 그의 회사 명진 코퍼레이션에 관해서는 해인그룹의 자금에서 비롯된 그와 연결된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주세요. 아가씨께서 주신 초기 자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해요.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모든 횡령, 모든 부정을 찾아내세요. 많은 것을 발견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최고의 법무팀을 소집하세요. 해가 뜨기 전에 모든 증거가 준비되길 원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이사가 더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게 전부입니까? 이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윤 이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가씨. 폭풍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몇 초간 통화에 침묵이 감돌았다. 폭풍 프로토콜은 표준 운영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초토화 전략이었고 금융, 법률,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공격 계획으로 목표물이 다시 일어설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마비시키도록 설계되었다. 그 프로토콜은 최고 수준의 배신에만 사용되었다. 윤 이사는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경외와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긴 어조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폭풍이 곧 몰아칠 겁니다. 통화가 끝났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답답하게 느껴졌던 호텔방 안의 공기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지직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학대받는 아내,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인그룹의 상속녀였고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여왕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주보는 여자는 달라 보였다. 그녀의 눈은 목표의식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차갑고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복수를 약속하는 미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평소에 쓰던 스마트폰이 울렸다. 해인그룹 초기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 아래로 여러 부서장들로부터 수십 통의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계가 다시 가동된 것이다. 폭풍은 정말로 곧 닥칠 것이었다. 그리고 박민주는 무엇이 자신을 덮쳤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다.
로비에서 모욕을 당한 지 23시간이 지난 아침. 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보이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서는 김유나가 손톱을 다듬으며 가끔씩 애교스럽게 입김을 불고 있었다. 5성급 호텔에서 온 아침 식사 쟁반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그대로였다. 박민주는 식욕이 없었다. 어제 이서연의 차가운 반응의 여운이 이상한 불안감으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쓰며 패배한 여자의 마지막 허세일 뿐이라고 자신을 납득시켰다. 이해가 안 되네. 왜 24시간이나 준 거야? 김유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냈어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박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준 거야. 자기야. 내가 얼마나 관대한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녀 능력에 맞는 월급이지만 일자리를 제안해 주다니 말이야. 곧 전화하거나 울면서 찾아올 거야. 그 쇼를 볼 준비나 하고 있어. 기껏해야 지금쯤 자기 시골집 엄마한테 가서 징징거리고 있겠지. 김유나가 비웃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새빨간 손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혼해야 해. 나 빨리 공식적으로 박민준 사모님 자리 차지하고 싶단 말이야.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나의 말이 그를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는 손목시계를 계속 쳐다보았다. 1시간 후 그는 머릿속으로 짧은 연설을 준비했다. 이서연이 애원하러 왔을 때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자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문장들이었다. 그는 김유나 앞에서 그녀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승리는 완벽해야 했다. 갑자기 책상 위에 인터컴이 울렸다. 로비 접수원의 목소리였다. 약간 긴장한 듯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로비 앞에 차량 행렬이 와 있습니다. 용무는 밝히지 않는데 매우 공식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박민주는 방해받은 느낌에 눈살을 찌푸렸다. 약속도 안 잡은 손님이 어디 있어? 신원 불분명하면 그냥 쫓아내. 저희도 시도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건물에 들어오는데 약속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박민준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자기들 소유의 건물? 이게 무슨 헛소리야. 호기심과 짜증에 이끌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건물 앞마당이 바로 보이는 큰 창문으로 걸어갔다. 김유나도 일어나 그의 옆에 섰다. 그들이 본 광경의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아래에는 한두 대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5대로 이루어진 차량 행렬이 있었다. 5대 모두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며 마치 장군이 지휘한 듯 완벽한 대형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차문이 동시에 열렸다. 각 차에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와 이어피스를 착용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조용하고 훈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중앙에 있는 차문 양옆으로 경호 대열을 형성했다. 이것은 평범한 비즈니스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힘의 과시였다. 그리고 중앙 차량의 문이 매우 위험 있어 보이는 나이든 남자에 의해 열렸다. 매우 비싸 보이는 차콜색 스틸레토 힐 한 쌍이 먼저 아스팔트를 밟았다. 그 구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 분명한 완벽한 재단에 짙은 회색 바지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평소 소박하게 늘어뜨렸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목덜미에 단정하고 우아하게 쪼글져 날카롭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을 드러냈다. 몇 초 동안 박민준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그 여자는 너무나 강하고 차가우며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얼굴은 익숙했지만 분위기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이건 그가 알던 이서연이 아니었다. 늘 단정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의 소박한 아내가 아니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주목받기를 피하던 관리부장이 아니었다. 저 아래 서 있는 여자는 여왕이었고 최상위 포식자였다. 우아한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녀의 눈은 건물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측량하는 것처럼 그녀의 뒤에는 아까 문을 열어준 위험 있는 노인이 따랐고 그들 뒤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4명의 팀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펌의 변호사들처럼 보였다. 박민주는 창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김유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거 이서연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것들을 다 어디서 구했지? 쇼라도 하려고 사람들을 고용했나? 이서연은 로비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팔을 흔들 때마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를 막으려던 건물 보안 요원들은 그녀 옆에 있는 노인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즉시 물러섰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 어제 그녀가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입은 떡 벌어졌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비켜서며 이서연과 그녀의 일행을 위해 넓은 길을 만들어 주었다. 박민준과 김유나는 공황과 혼란에 휩싸여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임원층 발코니에 서서 아래 로비를 내려다보았다. 그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어제 같은 바닥에 서류를 던져줬던 이서연이 이제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걷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곱고 날카로웠다. 일행은 임원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다다랐다. 이서연은 첫 번째 계단에서 잠시 멈췄다. 천천히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은 차갑고 공허했으며 사랑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계산과 절대적인 우월감만이 존재했다. 박민준은 마치 다른 세계의 존재에게 응시당하는 기분이었다.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서연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대리석 계단을 올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한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또각. 각각의 소리는 박민준의 파멸을 향해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 석상처럼 서 있는 박민준과 김유나를 지나쳐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마치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장식품인 양 대했다. 이서연은 박민준의 사무실로 똑바로 들어갔다. 박민준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가 아내에 대한 모욕을 계획했던 그 공간으로. 망설임 없이 이서연은 큰 책상을 돌아 그 뒤에 섰다. 그녀는 그들을 등지고 창밖의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새로 얻은 왕좌에서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윤희사와 변호사팀은 그녀를 따라 들어와 방 안에 조용히 대형을 갖추고 섰다. 박민준과 김유나는 마침내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 따라 들어왔다. 자기들 방에서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박민준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비록 갈라지고 확신이 없었지만 이서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고? 무슨 쇼를 벌이고 있는 거냐고? 이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무표정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변호사는 정중하게 앞으로 나섰다. 정확한 동작으로 그는 반짝이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젓갈색의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서류철이 내는 조용한 쿵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 박민준은 그 서류철을 쳐다보다가 이서연의 차갑고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의 24시간은 끝났고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사무실 안의 침묵은 숨막힐 정도로 짙었다. 박민준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서연의 차가운 얼굴, 그녀 옆에 선 위험 있는 노인,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젓갈색 서류철 사이를 오갔다. 그 서류철은 마치 자체 중력을 가진 듯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며 불길한 예감을 뿜어냈다. 박민준의 약간 뒤에 서 있던 김유나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혼란과 뚜렷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이서연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박민준이 평소 듣던 부드러움이나 망설임은 더 이상 없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날카롭고 명료하며 반박할 수 없는 권위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명령을 내리고 질문 없이 실행되는 것을 보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서류철 열어봐요, 박민준 씨. 그녀는 요청이 아닌 명령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준 24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박민준의 손은 서류철을 향해 뻗을 때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일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환상에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꿰뚫는 듯한 시선은 그에게 다른 선택을 주지 않았다.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서류철의 표지를 열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저명한 법무법인의 레터헤드가 찍힌 공식 문서였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박민준은 세부 사항을 빠르게 읽었다. 거래 대상은 명진타워 건물, 그의 사무실이 있는 40층짜리 오피스 빌딩, 그의 모든 성취의 상징이었다. 그는 항상 최상층 3개층을 임대하며 언젠가 건물 전체를 살 수 있기를 꿈꿨다. 그의 손에 들린 문서는 건물 전체가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거래는 오늘 새벽 5시에 수조원에 달하는 현금 거래로 완료되었다. 박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매수인의 이름을 읽었다. 해인 프로퍼티라는 지주회사였다. 아주 낯선 이름이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대기업이 그렇게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는가? 그는 그 회사의 소유 구조가 담긴 첨부 페이지로 넘겼다. 그의 눈은 한 줄에 고정되었다. 단독주주 및 대표이사 이서연. 그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이제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읽으며 실수를 찾으려 했지만 글자들은 명확하고 합법적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서연. 이 건물의 주인은 이서연이었다. 그가 첫 번째 충격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의 눈은 그 아래 두 번째 문서에 떨어졌다. 해인 프로퍼티의 레터헤드가 찍힌 그 편지는 명진 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게 보내는 공식 통지서였다. 편지는 소유권 변경과 관련하여 모든 임대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명진 코퍼레이션의 경우 월 임대료가 오늘부로 500% 인상된다고 했다. 편지 하단에는 선택지가 있었다. 24시간 내에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에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비우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었다. 그 편지는 그녀의 새로운 직책인 회장 아래에 이서연의 굵은 검은색 잉크 서명이 되어 있었다. 박민주는 뒤로 비틀거렸다. 마치 명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이 건물. 당신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난 항상 2층에서 보는 경치를 좋아했어요. 이서연이 끔찍할 정도로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사기로 결정했죠. 그냥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다른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변호사는 앞으로 나와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리고 투자를 얘기하는 김에 말인데 이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 팀이 어젯밤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에게 주었던 초기 자본에 대해 간단한 감사를 했어요. 당신이 이 회사를 세우는 데 사용했던 그 친정 예금이요. 박민주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그 자금은 개인 예금 계좌에서 나온 적이 없더군요. 이서연이 설명했다. 그건 우리 가족의 지주회사인 해인그룹의 투자부문 중 하나인 해인벤처스의 초기 단계 투자 자금이었어요. 법적으로 설립 첫날부터 명진코퍼레이션은 해인그룹이 전적으로 소유한 자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당신, 박민준 씨는 창업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저 우리 그룹의 작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운영하도록 임명된 CEO에 불과했죠. 박민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맨손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한 성공한 남자로서의 그의 모든 정체성과 자부심이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관리자였다. 자신을 움직이는 줄이 매일 밤 옆에서 자는 여자. 그가 모욕하고 침을 뱉고 짐으로 여겼던 그 여자에 의해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꼭두각시였다. 그는 이서연을 쳐다보며 그가 알던 여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그의 상사, 그의 주인, 그의 여왕이었고 그는 방금 왕좌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래서 절대 대주주로서 이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머릿속 침묵을 깼다. 나는 당신이 심각한 직무 태만을 저질렀고 회사 자산을 남용했으며 당신의 신의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해고는 즉시 처리될 겁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김유나가 마침내 움찔했다. 부유한 대표이사의 아내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이 이제 눈앞에서 제가 되어버렸다. 서연 씨, 잠깐만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서연은 처음으로 김유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워서 김유나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당신은 여기서 말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모든 단어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전에 이서연은 방구석에 있는 파일 캐비닛으로 차분하게 걸어갔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관리하던 캐비닛이었고 박민주는 그저 송장이나 직원 데이터 같은 지루한 관리 문서만 들어있다고 여겼다. 박민주는 그 내용을 한 번도 신경 써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이서연은 서랍 하나를 열고 검은색의 두꺼운 바인더 몇 개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아까 그 붉은 서류철 옆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바인더 더미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왜 당신이 가졌던 최고의 관리부장이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이 안에는 모든 거래, 모든 이메일, 당신이 중요한 사업 결정을 위해 나에게 조언을 구했던 모든 대화의 사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예를 들어 비싼 선물을 사기 위해 사용했던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몇 가지 기록도 있죠. 그녀의 시선이 순식간에 창백해진 김유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박민준 씨. 이서연은 소파에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이걸 제 사직서라고 생각하세요. 내 소유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가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팀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박민주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뇌는 너무 충격을 받아 반응할 수 없었다. 일행이 거의 문에 다다랐을 때 윤이사가 멈춰섰다. 그는 이제 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영혼을 잃은 남자처럼 보이는 박민준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한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박민준 씨. 윤이사가 낮지만 모든 단어가 들리도록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자산 통합의 일환으로 아가씨께서는 대한은행에 대한 완전 인수 절차도 완료하셨습니다. 박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대한은행은 그에게 가장 큰 사업 대출을 해준 은행이었다. 그의 회사 현금 흐름의 주요 버팀목이었던 대출이었다. 윤이사는 말을 이었다. 그들의 채권 추신부서 대표들이 곧 당신에게 연락하여 이제 만기가 도래한 당신의 대출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 노인은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문을 닫았고 박민준과 김유나를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그들은 이제 박민준의 소유가 아닌 사무실 안에, 이서연이 소유한 건물 안에, 이서연이 방금 사들인 은행에 빚을 진 채 갇혀 있었다. 박민준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쳐다보았다. 그는 사방에서 포위되었다. 출구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폭풍이 도착했고 그는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이서연과 그녀의 일행이 떠난 자리는 그 웅장한 사무실 안에 기이한 공허함을 남겼다. 몇 분 동안 박민주는 그저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텅 빈 시선은 그의 제국의 묘비가 된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유나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 침묵은 마침내 불신과 비난으로 가득 찬 김유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민준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녀가 이서연이 방금 사라진 문 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그 여자가 한 말 다 사실 아니지? 응? 그냥 허세 부리는 거라고 말해줘. 당신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했잖아.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녹기 시작하는 밀랍 인형 같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이서연이 했던 모든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건물주, 회사 소유주, 방금 인수된 은행. 그는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달리던 미로 전체가 자신이 그동안 얕보았던 고양이의 소유였다는 것을 막 깨달은 쥐새끼에 불과했다. 갑자기 책상 위에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재무이사인 하이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기 전에 잠시 화면을 쳐다봤다. 박 대표님. 저편에서 들려오는 하이사의 목소리는 극도로 다급했다.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 운영 계좌가 전부 동결됐습니다. 방금 대한은행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소유주인 해인그룹에서 투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박민준이 헐떡였다. 그럴 리가 없어. 증거도 없이 그럴 순 없어.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해인 벤처스 소유라고 주장하는 초기 투자금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박민준의 머리가 빙빙 돌았다. 회사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그는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었다. 하이사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그의 휴대폰으로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를 더욱 메스껍게 만들었다. 회사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창대건설의 대표이사였다. 그는 하이사의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그가 쉰 목소리로 인사했다. 박 대표. 그들이 함께 골프를 칠 때면 늘 따뜻했던 김 사장의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길게 말 안 하겠네. 창대건설은 명진코퍼레이션과의 모든 협력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리려고 전화했네. 지금 이 시간부로 효력이 발생하네. 잠깐만요, 김 사장님. 왜 갑자기요? 우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박민준이 항의하려 했지만 절망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프로젝트 문제가 아니야, 박 대표. 이건 평판 문제야. 해인그룹이 방금 그들의 모든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명진코퍼레이션이 내부조사 상태에 있다는 내부 보도 자료를 냈어. 우리는 해인과 분쟁 중인 회사와 사업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미안하네. 이건 순전히 사업적인 결정이야.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박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휴대폰을 쳐다봤다. 내부 보도 자료. 그건 이서연이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 전체에 공표하여 사실상 그를 왕따로 만들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그의 노트북에 이메일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다른 고객들로부터 하나씩 이메일이 들어왔고 모두 같은 제목이었다. 계약 해지 통보. 1시간도 안 되어 명진코퍼레이션은 고객의 90%를 잃었다. 이메일 폭풍 속에서 그의 물류 부서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우리 주 공급업체인 프라임 로지스틱스가 원자재 발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들의 회사가 해인그룹 자회사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명진코퍼레이션으로의 모든 배송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박민주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동댕이 쳤다. 이것은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의도적이고 잔인했다. 이서연은 그를 파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명진코퍼레이션을 비즈니스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남은 오만함에 이끌려 박민주는 저항을 시도했다. 그는 모든 인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던 사업가들, 그가 비싼 선물로 뇌물을 주었던 은행 간부들. 대답은 한결같았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는 듯했다. 미안하네, 박 대표. 자네를 도울 수 없네. 해인그룹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다른 이들은 정중하게 그를 거절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한때 존경받던 대표이사였던 그는 이제 문전박대당하는 거지가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아까부터 공포에 질려 지켜보기만 하던 김유나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화로운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머리 아파. 쇼핑하러 갈래. 쇼핑? 박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보여? 우린 망했어. 바로 그것 때문이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해. 김유나가 쏘아붙였다. 잠시 후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아왔다. 내 신용카드가 거절당했어. 왜 내 플래티넘 카드가 거절당하는 건데? 그거 회사 카드잖아, 유나야.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돈이 없어. 박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좌절감이 마침내 폭발했다. 김유나의 예쁜 얼굴이 흉한 일그러짐으로 변했다. 그럼 내가 당신이랑 같이 있을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될 거면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했잖아. 날 지켜준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당신은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패배자에 불과했네. 그 비난은 이미 산산조각 난 박민준의 자존심을 정확히 찔렀다. 김유나의 진심이라고 믿었던 사랑은 결국 부도난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했다. 절망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던 박민준은 마지막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매우 존경하고 멘토처럼 여겼던 원로 기업가인 최 회장이었다. 그는 조언이나 하다못해 한 줄기 희망이라도 얻기를 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최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동정심이 묻어나는 한숨이었다. 박 대표, 박 대표.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자네는 정말 자네 아내가 누구인지 몰랐단 말인가. 박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이서연입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집안이고요. 최 회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시골이라, 박 대표. 자네가 말하는 그 시골은 수십만 평에 달하는 해인 가문의 사유지 일세. 해인 가문은 이 나라 경제의 기둥 중 하나야. 그들은 매우 폐쇄적이지만 그들의 권력은 어디에나 뻗어있는 오래된 재벌 왕조지. 그들은 전화 한 통으로 자네 회사만한 기업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어. 박민주는 피가 멎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서연,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진지했다. 그녀는 그냥 평범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야. 그녀는 그들의 황태자비 일세. 태어날 때부터 그 제국을 이끌도록 준비된 유일한 상속녀란 말이야.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비즈니스계에서 사라져서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납치되었거나 일부러 은둔했다고 생각했어. 이제 보니 자네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군. 박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박 대표, 내 말 잘 듣게. 최 회장이 마지막이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지금 화난 아내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자네는 방금 천하무적의 비즈니스 제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걸세. 그리고 더 최악인 건 자네가 그들의 여왕 얼굴에 공개적으로 침을 뱉었다는 거야. 아무도 자네를 도울 수 없어. 살고 싶으면 알아서 빠져나가게. 전화가 끊겼다. 박민주는 텅 빈 눈으로 벽을 응시했다.
황태자비, 여왕,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단순히 사업상의 실수나 결혼 생활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주적인 규모의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그리고 방금 그를 덮친 이 폭풍은 이제야 깨달았지만 겨우 첫 빗방울에 불과했다. 박민준이 자신의 제국 폐허 속에서 가라앉는 동안 해인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지휘 통제센터에 가까운 방 안에서 이서연은 시장 움직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다. 명진 코퍼레이션의 가치가 0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가 한쪽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서연은 그것을 흘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평온했다. 승리감이나 만족감의 흔적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윤 이사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 옆에 정중하게 서서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아가씨, 박민준 소유의 모든 금융 및 운영 자산이 성공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폭풍 프로토콜 지침에 따라 2차 목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고 완벽하게 정리된 디지털 파일이 나타났다. 프로필 사진은 미소 짓고 있는 김유나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이서연은 태블릿을 들고 그 내용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해인그룹의 정보팀은 무서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일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은 김유나의 삶 전체를 발가벗겨 놓았다. 거기에는 낙제점과 끔찍한 결석 기록으로 가득 찬 그녀의 성적 증명서가 있었고 그녀를 퇴학 직전으로 몰고 갔다. 그녀의 재정 기록에는 수십 개의 온라인 대출 앱에서 빌린 빚더미와 그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명품 할부금 내역이 드러나 있었다. 팀은 심지어 그녀가 삭제했던 소셜미디어 데이터까지 복구해냈다. 박민준 이전에 여러 부유한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애교와 요구로 가득 찬 그녀의 대화 캡처 화면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냥 평범한 내연녀가 아니었군. 이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패턴을 가진 기생충이야. 숙주를 찾아 마를 때까지 빨아먹고 다음 숙주로 옮겨가지. 박민주는 그저 그녀의 가장 최근의 가장 큰 희생자였을 뿐이야. 이서연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보고서는 고향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혜인의 요원이 이웃과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독실하고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소박한 농부였다. 그들은 김유나가 수도에서 명석함 덕분에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대학생이라고 믿고 있었다. 매달 그들은 수확물의 작은 일부를 떼어 김유나에게 보냈다. 그 돈이 책이나 학용품을 사는 데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유나가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디자이너 가방에 계약금을 내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서연을 역겹게 만들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돈이나 권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 이서연이 읽기를 마치고 결정했다. 그건 너무 쉬워. 그녀는 이미지와 평판을 무기로 사용했으니 우리는 그 거짓된 이미지의 기반을 파괴할 거야. 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지시하시겠습니까? 아가씨,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해요. 이서연이 설명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1단계에 그녀의 대학 세계를 공격해요. 그녀의 대학 윤리위원회에 익명의 소포를 준비하세요. 내용물은 이 모든 증거들, 그녀의 형편없는 성적 기록, 몇몇 과제에서의 표절 증거, 그리고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사진 몇 장. 이런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대학 측이 스스로 결론 내리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2단계는요, 그녀의 가족. 나는 그들이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들도 피해자니까. 그녀의 부모님에게는 다른 익명의 소포를 보내세요. 내용물은 오직 그녀의 진짜 성적 증명서와 그녀의 가장 사치스러운 지출 증거 몇 가지만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은 필요 없어요. 그들이 진실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앞으로 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는 그들이 결정하게 놔두세요. 매우 현명하십니다, 아가씨. 3단계는요? 이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의 사교 무대를 공격해요. 그녀의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잘 정리된 탐사보도 글을 하나 올리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사용해요. 다른 남자들과의 이력, 우리가 접촉에 성공한 몇몇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 그리고 그녀의 범행 수법 패턴. 그녀의 실명은 직접 언급하지 말고 이니셜만 사용해요. 네티즌들이 스스로 점들을 연결하게 놔두세요. 그녀의 대학 내에서 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게 만드세요. 그 전략은 그 효과면에서 잔인했다. 그 공격은 해인그룹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마치 김유나의 모든 추악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유나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휴대폰은 메시지와 전화로 폭발했다. 사교계 친구들은 갑자기 그녀를 피했고 캠퍼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이름은 그 익명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정점은 대학 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소환장을 받았을 때였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통화의 형태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단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물었다. 왜 거짓말했니? 딸아? 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왕따가 된 김윤아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명진 코퍼레이션의 자네인 작고 답답한 임대 사무실에서 박민준을 발견했다. 박민준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 씨, 뭔가 좀 해봐요. 김윤아가 욕설로 가득 찬 휴대폰을 보여주며 비명을 질렀다. 내 평판은 끝장났어요. 학교에서 날 퇴학시킬 거래요. 당신 돈을 써요. 사람들 고용해서 내 이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박민주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돈? 무슨 돈? 유나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현실이 마침내 김유나의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그녀가 타고 있던 배는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박민주는 더 이상 그녀에게 쓸모가 없었다. 그녀의 공황은 들끓는 분노로 변했다. 이게 다 당신 탓이야. 그녀가 자신만큼이나 망가진 남자를 비난하며 외쳤다. 당신이 이렇게 약하지만 않았어도, 당신 아내를 통제할 수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쓸모없어. 분노의 절정에서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휴대폰의 연락처를 열어 예전에 박민준의 휴대폰에서 알아냈던 이서연의 옛 번호를 찾았다.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증오와 위협으로 가득 찬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 재수없는 늙은 여편네야. 네가 이긴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내 인생을 망쳐버릴 거야. 그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 그녀의 조용하고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이서연의 개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그녀는 방금 들어온 메시지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표정의 변화 없이 그것을 읽었다. 다 읽은 후 마침내였고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미끼가 물렸다. 그녀의 덫은 이제 튕겨나갈 준비가 되었다. 김유나의 분노에 찬 짧은 메시지가 이서연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의 첨단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 터져나온 원초적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이서연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닌 자신의 체스말이 예상대로 정확히 움직였을 때 느끼는 전략가의 차가운 만족감으로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화면을 캡처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법무팀과 윤 이사에게 전송했다. 첨부된 이메일은 간결하고 명료했다. 마지막 단계, 실행하라.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식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조치였다. 그 협박 메시지를 근거로 이서연의 변호사팀은 즉시 김유나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대학 내 가십이나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형사 범죄였다.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공식 소환장이 김유나가 숨어있던 값싼 모텔로 경찰관에 의해 배달되었다. 경찰 문장에 찍힌 서류를 보자 이미 금이 간 김유나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혼자였다. 대학 측은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녀를 무기한 정학시켰다. 시골의 부모님은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개하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다. 친구들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박민준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녀는 무정한 도시에서 돈도 친구도 없이 좌초되었고 이제는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아 멈추지 않고 떨게 만들었다. 그 절망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찾아왔다.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경계하며 문틈으로 엿보니 전문적이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보였다. 그 여성은 자신을 독립법무법인의 중재인이라고 소개하며 김유나와 이서연 사이의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말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김유나는 문을 열었다. 그들은 모텔 맞은편에 조용한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 여성은 차분하고 동정적인 목소리로 김유나의 귀에 꿈처럼 들리는 제안을 설명했다. 이서연 씨는 사실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마 감정에 휩쓸렸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대학에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향이 있습니다. 김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그 여성이 말을 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심지어 선의의 표시로,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서연 씨는 당신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김유나가 숨을 먹게 할 만큼 엄청난 액수를 언급했다. 그녀의 모든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사고 몇 년 동안 호화롭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황금 티켓이었다. 조건이 뭐죠? 김유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다. 그 여성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미끼가 삼켜졌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서연 씨는 단지 진정한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주범은 박민준입니다. 우리는 그가 소액 투자자 사기부터 탈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매우 교활해서 물리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그 여성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우리는 당신이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민준이 분명 당신에게 몇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자백의 증거입니다. 그가 모든 죄를 인정하는 음성 녹음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돈과 안락함에만 충성심이 묶여있는 김유나에게 이것은 비즈니스 계산이었다. 박민주는 더 이상 그녀에게 쓸모가 없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받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앵커였다.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더 이상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걸음이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겠어요. 그녀가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중재인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유나에게 아름다운 브로치를 주었다. 이것은 최고의 음질을 가진 녹음기입니다. 한 번의 터치로 활성화됩니다.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편안하게 만드세요. 그가 과거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세요. 궁지에 몰린 오만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날 밤 김유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술집에서 박민준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비참해 보였고 옷은 구겨졌으며 얼굴은 초췌했다. 값싼 술을 3잔째 들이켜고 있었다. 김유나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사방을 찾아다녔어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곁에 있어줄게요. 외롭고 동정을 갈망하던 박민주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 여자의 눈에 서린 교활한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김유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술을 따라주며 그의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박민준이 충분히 취하고 경계를 풀었을 때 김유나는 옷에 달린 브로치를 만졌다. 녹음기를 활성화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김유나가 유도했다. 당신은 사업 관리에 정말 뛰어났잖아요. 작년에 세금을 얼마나 교묘하게 피했는지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상처 입은 박민준의 자존심이 자극받았다. 술 기운과 자신이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그는 자랑을 시작했다. 그의 풀린 입은 모든 더러운 비밀을 쏟아냈다. 세금은 바보들이나 내는 게임이야.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장부를 2개 가지고 있었지. 하나는 나를 위한 것, 하나는 국세청을 위한 것. 쉬워. 예전에 당신을 도왔던 소액 투자자들은요. 그들을 설득한 당신이 대단해요. 김유나가 말을 이었다. 그들은 큰 이익을 약속하면 쉽게 구슬릴 수 있는 어리석은 늙은이들 무리였어. 박민준이 비웃었다. 내가 그들에게 가짜 제안서를 보여줬지. 그들의 돈은 회사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썼어. 큰 고객들을 접대하는데. 그들은 투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모든 단어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관에 박는 못이었다. 김유나는 계속 녹음했다. 그녀의 얼굴은 거짓 동정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리의 환호를 외쳤다. 다음 날 김유나는 같은 카페에서 중재인과 다시 만났다. 승리에 찬 얼굴로 그녀는 그 브로치를 건넸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그의 완전한 자백이요. 이제 약속한 돈은 어디 있죠?
그 여성은 브로치를 받아 증거물 봉투에 넣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나 씨. 그녀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몇 장의 10만 원짜리 지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액수는 김유나의 모텔비를 일주일치도 내지 못할 정도였다. 잠깐만요. 그 여성이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김유나가 외쳤다. 이게 뭐예요? 보상금은 어디 있죠? 그 여성은 문에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말했다. 이서연 씨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자는 결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테이블 위에 돈은 당신이 이 도시를 떠날 버스비로 충분할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김유나는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즉 더 이상 쓸모없어진 후에 버려지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마지막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그녀는 자신이 박민준과 함께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막 깨달았다. 며칠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박민준은 월세를 내지 못해 임대 사무실을 떠나야 했다. 이제는 값싼 여관을 전전하며 노숙자처럼 살았다. 한편 김유나는 자신의 좁은 방에 숨어 배신과 절망의 유령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어느 같은 날 아침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그들 각자의 손에 상아색의 두꺼운 봉투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청구서나 경찰 소환장이 아니라 고급 종이에 아름답게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그 초대장은 명진 코퍼레이션 자산 해체에 관한 최종 해결 회의를 위한 것이었다. 시간과 장소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명진타워, 40층, 메인 회의실. 박민준이 모든 것을 세우고 잃었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마지막 장이었다. 지정된 날, 박민준은 이제 더 마른 몸에 헐렁해 보이는 낡은 정장을 입고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시선은 공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유나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지 않고 증오에 찬 시선만 교환한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을 최상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갑고 공식적인 분위기가 그들을 맞았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메인 회의실은 이제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다. 반짝이는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이 방 중앙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주위의 의자들은 비어있지 않았다. 테이블 끝, 한때 박민준의 자리였던 주좌석에는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양옆에는 윤이사와 그녀의 모든 변호사 팀이 서 있었고 마치 여왕을 보좌하는 장군들 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테이블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 박민준은 그들 중 몇몇을 알아보았다. 그의 퇴직금 전부를 그에게 투자했던 은퇴한 교사박 선생님이 있었다. 남편의 보험금을 사용했던 과부이 여사도 있었다. 그들은 한때 그가 달콤한 미소와 공허한 약속으로 속였던 소액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억눌린 슬픔과 분노의 주름이 가득했다. 테이블의 다른 쪽에는 그들을 위한 2개의 빈 의자가 있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재판이었다. 경비원들이 박민준과 김유나를 그들의 자리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법정의 피고인처럼 뻣뻣하게 앉았다. 박민준은 입을 열려 했다. 아마도 애원하기 위해, 아니면 사과하기 위해. 서연 씨, 내가 설명할 수 있. 이서연은 우아하게 한 손을 들었고 박민준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박민준 씨. 이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듣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는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먼저 나타난 것은 복잡한 흐름도였다. 소액 투자자들의 돈이 어떻게 1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박민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김유나와의 사치스러운 생활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보여주었다. 몇몇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사기의 시각적 증거를 보고 경악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버튼 하나를 눌렀다. 익숙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술에 취해 걸걸하고 오만하며 뉘우침이 없었다.
그들은 큰 이익을 약속하면 쉽게 구슬릴 수 있는 어리석은 늙은이들 무리였어. 그날 밤 술집에서의 음성 녹음이 전부 재생되었다. 모든 조롱의 문장, 모든 거만한 웃음, 탈세와 사기에 대한 모든 자백,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다. 박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그는 끓어오르는 증오로 김유나를 쳐다보았다. 김유나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바닥이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투자자들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모든 위선이 벗겨지고 오직 벌거벗은 부패만이 남았다. 녹음이 끝나자 고통스러운 침묵이 다시 방을 감쌌다. 과부인이 여사는 더 이상 흐느낌을 참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 침묵이 1분 동안 지속되게 내버려두며 박민준과 김유나가 수치심과 죄책감의 모든 온수를 느끼게 했다. 마침내 이서연이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결을 낭독할 판사처럼 들렸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자백은 가해자 자신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김유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그들을 발가벗겼고 그들을 작고 하찮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당신들 둘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박민준과 김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감옥. 그 단어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무섭게 느껴졌다. 이서연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 꼈다. 그녀의 눈에 기이한 빛이 서렸다.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빛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얼마 전 로비에서 당신이 나에게 관대하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박민준 씨. 그녀는 잠시 멈추어 그녀의 말이 공중에 떠다니게 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들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겠어요. 이서연의 마지막 말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고 단순한 징역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준과 김유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선택이 탈출구이거나 일종의 자비일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자비는 명진 코퍼레이션 로비의 모욕적인 침 뱉음 아래 오래전에 죽어 묻혔다. 이서연은 모든 주의를 박민준에게 돌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그 남자의 남은 자존심마저 벗겨내는 듯했다. 당신부터 시작하죠. 박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치명적이었다. 선택지 A. 법체계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으로 내 변호사팀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여러 겹의 기소를 받도록 할 겁니다. 사기, 탈세, 문서 위조, 자금 세탁, 그리고 물론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언어폭력까지. 당신은 몇 달 동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다가 결국 남은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철창 뒤에서 보내게 되겠죠. 이름도 재산도 없이 잊혀진 채로. 박민주는 심하게 떨었다. 차갑고 좁은 감방의 이미지가 갑자기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고개를 저었다. 선택지 B. 이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어조는 더 낮고 더 개인적으로 변했고 왠지 모르게 그것이 그녀를 더 잔인하게 들리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첫 번째 서류는 우리가 찾아낸 당신의 남은 개인 자산에 대한 완전한 양도서입니다. 모두 청산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당신이 속인 이 투자자들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하는데 사용될 겁니다. 그녀는 이제 박민준을 한 줄기 희망을 담아 바라보는 테이블 건너편의 피해자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해서요. 두 번째 서류는 종신채무 인정서입니다. 당신 자산으로는 모든 손실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테니 그 차액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얽맬 개인 채무가 될 겁니다. 당신이 해를 끼친 모든 사람에 대한 명예의 빚이죠. 박민주는 공포에 질려 그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평생의 금융노예 제도였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그 빚을 갚을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서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업보적 복수의 정점이었다. 해인그룹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겁니다. 당신은 우리 폐기물 처리 공장 중 한 곳의 청소 및 위생관리원으로 배치될 겁니다. 위치는 이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외진 산업단지입니다. 당신은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게 될 겁니다. 당신 월급의 80%는 빚 상환을 위해 자동으로 공제될 겁니다. 당신은 소박한 노동자 기숙사에서 살고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며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요. 이서연은 의자에 기댔다. 감옥이냐? 아니면 굴욕 속의 평생 강제 노동이냐? 당신에게 24시간을 주진 않겠어요. 그건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그녀 뒤에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디지털 숫자가 나타났다. 0, 24. 당신에게는 24초가 있어요. 카운트다운은 지금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23, 22. 박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의 뇌는 생각할 수 없었다. 두 지옥 사이의 선택.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드렸다. 서연 씨, 용서해줘. 제발,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가 흐느꼈다. 눈물과 콧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남자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투자자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다. 10, 9, 8, 무엇이든 할게. 박민준이 소리쳤다. 선택해. 이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자비했다. 5, 4. 상처 입은 동물의 소리와 더 흡사한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박민주는 의자로 기어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움켜쥐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서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서명은 엉망이었고 부서진 영혼의 흔적이었다. 마지막 서류가 서명된 후 이서연은 아까부터 석상처럼 앉아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김유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서연이 말했다. 선택지 A. 당신을 박민준의 사기 사건 공범으로 입건시키겠어요. 당신의 협박 고소건도 최대한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만큼 오래 감옥에 있지는 않겠지만 전과 기록이 당신의 미래를 망칠 겁니다. 졸업장도 직장도 없을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히겠죠. 김유나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선택지 B. 이서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먼 지방 소도시의 여성기술 직업 전문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곳에는 쇼핑몰도 고급 카페도 없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재봉, 자수, 아니면 아마 요리 같은 것들. 당신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살고 엄격한 일정을 따르며 외모가 아닌 당신의 작업 결과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졸업 후에는 그곳에 우리 소상공인 사업체 중 한 곳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바로 일하게 될 겁니다. 이서연은 장학금 신청서 한 장을 김유나 쪽으로 밀었다. 감옥과 파괴된 미래냐? 아니면 힘든 노동과 소박한 삶이냐? 당신도 24초의 시간이 있어요. 화면의 디지털 시계가 다시 켜졌다. 김유나에게 이것은 모든 것의 끝이었다. 화려하고 글래머러스한 삶에 대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 앞에는 똑같이 암울한 두 가지 선택지만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차가운 간방과 전과자라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 카운트다운이 3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펜을 집어 눈물로 종이를 적시며 그 신청서에 서명했다. 두 개의 서명을 모두 받은 후 이서연은 일어섰다. 변호사들이 즉시 모든 서류를 확보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긴장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엄청난 안도감을 보였다. 은퇴한 교사인 박 선생님이 힘겹게 일어섰다. 그는 이서연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돈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파괴했던 우리의 존엄성과 신뢰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서연은 그 노인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였고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승리는 완전하게 느껴졌다. 적들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윤희사와 그녀의 팀과 함께 방을 나갔다. 그녀는 전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들의 끔찍한 새로운 삶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차갑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무력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박민준과 김유나를 남겨두었다. 그들의 파멸은 분노가 아닌 차갑고 피할 수 없는 법의 힘에 의해 봉인되었다. 1년 후 명진타워 꼭대기 사무실 창밖의 도시 풍경은 여전했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다. 그 건물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인타워로 알려졌고
그 웅장한 메인홀에서는 큰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것은 가정폭력 및 직장 내 희롱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보호, 경제적 자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해인 희망재단의 출범식이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수백 명의 중요한 손님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현대식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과 따뜻함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도 연약하고 억압받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리더로 자신의 힘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비전가로 변모해 있었다. 고통은 가장 혹독한 스승입니다. 그녀가 연설에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단은 어떤 여성도 자신의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물을 용기로, 절망을 기회로 바꿀 것이며 함께 우리는 저밖에 많은 위대한 여성들의 내면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등불을 다시 밝힐 것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화려한 행사 속에서 이야기는 잠시 멀고 다른 곳으로 전환된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끄럽고 톡 쏘는 냄새가 나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낡은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마른 남자가 더러운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후회의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박민준이었다. 잠시 쉬는 동안 그의 눈은 우연히 경비실의 작은 텔레비전에 멈췄다. 텔레비전 화면은 이서연이 이끄는 재단 출범식 생방송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민준은 움직임을 멈추고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다. 그는 화면 속에 이서연을 보았다.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강하며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을. 그는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여자를 보았다. 그가 헤아릴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낭비해버린 여자를. 그의 내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광활한 공허함과 조용히 타오르는 후회만이 존재했다. 그는 바닥의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 속 이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주의 균형이었다. 말없이 그는 돌아서서 결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을 바닥을 따라 대걸레를 밀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다른 곳 조용한 작은 도시의 재봉틀 소리로 분주한 작업장 안에서 머리를 소박하게 포니테일로 묶은 젊은 여성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재봉틀 바늘 아래로 천조각을 이끌었다. 그건 김유나였다. 그녀의 손톱은 짧고 깨끗했으며 비싼 매니큐어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짙은 화장 없이 오직 집중된 표정만을 보여주었다. 한 강사가 다가와 그녀의 바느질 결과를 확인했다. 바느질이 아주 깔끔하네, 유나 씨. 빨리 배우는군요. 강사가 칭찬했다. 김유나는 고개를 들었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고 약간 부끄러워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때 그녀가 갈망했던 화려한 삶은 이제 멀고 이상한 꿈처럼 느껴졌다. 여기 소박함과 노력 속에서 그녀는 명품 가방이나 남자들의 칭찬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한 줄기 자존감을 발견했다. 이야기는 해인타워로 돌아온다. 행사는 끝났다. 이서연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에 있었다. 이제는 넓고 현대적이며 빛으로 가득 찼다. 윤이사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정말 대단한 행보입니다, 아가씨. 그가 말했다. 이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는 잠시 동안만 달콤할 뿐이에요, 이사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원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족감을 주죠. 그때 인사부장이 손에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채용할 주니어 매니저 직책의 최종 후보자 명단입니다. 제가 최고의 후보자 3명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서연은 서류철을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꼼꼼히 검토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력서의 사진은 총명하고 열정적인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을 보여주었다. 이서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 로비에 서 있던 주니어 접수원 중 한 명이었다. 이서연은 뚜렷이 기억했다. 충격이나 두려움만을 보이던 군중 속에서 이 소녀의 눈만이 다른 무언가, 즉 그녀가 당한 부당함에 대한 공감과 진심 어린 분노를 보여주었다. 이서연은 펜을 들었다. 그녀는 단지 그 소녀의 이름에 체크 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그라미를 친 다음
그 옆에 작은 메모를 썼다. 최우선 고려. 승진 가속화 프로그램 제공. 리더십 잠재력이 보임. 그녀는 서류철을 닫고 다시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절차를 계속 진행하세요. 그녀의 부하 직원이 떠난 후 이서연은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하늘을 황금빛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의를 찾는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왕으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장 큰 승리는 박민준과 김윤아를 파멸시켰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용할 때였다. 그녀의 최고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이었다. 여왕은 왕자로 돌아왔다. 혈통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배신의 불길 속에서 현명하고 자비로운 지도자로 단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왕좌에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